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이번에 돌아온 경기는 바로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입니다. 네. 싱가포르 이후 돌아온 시가지 레이스에 게다가 또 밤에 이루어지는, 사실상 이 라스베가스라는 장소를 고려를 해본다면은 네. 약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레이스, 가장 화려한 레이스,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닐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국의 또 환락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겠죠. 저도 없습니다. 라스베가스. 글쎄요. 미국을 좀 가는 친구들도 글쎄요. 와, 진짜 한국인 중에서 라스베가스 간 사람을 얼마나 찾기가 힘들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미국 간 친구들은 많거든요. 네. 심지어 또 이제 저희 가족분 중 한 분은 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아, 라스베이거스는 아니신가요? 아, 뭐 당연히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네. 예로부터 저희가 항상 노잼 도시 하면은 대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저번에 대전 여행을 한번 갔었다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 네. 여기서 살고 싶다. 오. 노잼 도시니까 오히려 살기에는 너무 좋은 거야. 아, 야, 매일마다 사는 곳에서 사건이 터질 일이 뭐가 있겠어. 아, 조용하고 그냥 그지? 약간 그런 과학자들만 거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대전 같은 도시가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살기가 좋은데, 그럼 라스베가스에서 산다? 글쎄요. 여행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애초에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호텔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고, 주변에 학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 거면은 좀 그런 저희가 학군지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 꽤 진지하게 고민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또 라스베가스가 사막에 있어요. 그 네바다 주에 있죠? 그죠?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글쎄요. 거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주하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만큼 좀 라스베가스 한 번쯤 정말 아무 레이스나 제가 가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나코에 더불어서 가장 가고 싶은 레이스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가려면은 라스베이거스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사실 주변에 뭐 없으니까 이게 라스베가스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그 서부 쪽이라. 자, 이번에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 라스베가스 스트립 서킷은 총 길이 6.2km가 넘는 시가지 서킷이고 꽤나 장거리인 서킷이고요. 네. 7.004km의 벨기에 스파프랑코샹 서킷에 이어 올해 캘린더에 있는 서킷들 중 두 번째로 긴 트랙입니다. 아, 네. 그만큼 사실 시가지 서킷 중 가장 긴 트랙이에요. 그렇게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시가지 서킷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보통은. 네. 왜냐면 이게 도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주변에 통제해야 되는 구역도 늘어나고 서킷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이 사실 시가지라고는 하지만 네. 라스베가스라는 시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데들보다는 되게 특수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거주지랑 뭐 학교랑 이런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약간 놀이공원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규모의 서킷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네. 3개의 긴 직선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또 시계 반대 방향 서킷이라는 특이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장을 하여서 이번이 3번째 레이스로 굉장히 역사가 짧은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시계 반대 방향 서킷에서 저희가 볼 수 있듯 이것 역시 헤르만 틸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아, 시계 반대 방향 또 시그니처 아닙니까? 그죠. 그게 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또 최근에 보니까 인천의 그 그랑프리 타당성 검사 용역 결과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던데, 기대돼요. 굉장히 좀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시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이 포뮬러1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인천에서 그랑프리 하는 게 굉장히 진심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그 인천이 지금 서킷 설계 용역을 맡긴 곳 역시 헤르만 틸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에서 또 이 시가지 서킷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꽤나 높은 확률로 다시 시계 반대 방향 서킷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돼요. 네. 자, 이 서킷의 굉장히 아이코닉한 부분은 바로 12번 코너에서 14번 코너로 이어지는 1.9km에 달하는 직선 주로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코너는 코너인데 애초에 코너링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정말 완만한 S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브레이크 없이 그냥 완전 풀스로틀로 달리는 1.9km의 스트리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곳이 바로 카지노와 호텔이 양옆으로 즐비한 완전 그 라스베가스의 가장 화려한 거리를 달리게 되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와. 차량의 최고 속도가 350km에서 360km/h까지 나오는 굉장히 또 아이코닉한 그런 직선주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엄청 빨라요. 트랙 전체의 평균 속도 자체가 저희가 속도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몬차 그 서킷과 비슷할 정도로 정말 빠른 서킷이고요. 네. 시가지 서킷 중 가장 빠른 서킷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결국 시가지 서킷의 특징 중 하나가 그 트랙 양옆으로 런오프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트랙이 좀 좁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최고 속도를 확보를 해야 돼. 이 좁은 코너들을 정확하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다운포스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선주로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다운포스를 점점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이 포뮬러 1 팀들의 굉장히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는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치러지는데요. 사실상 캘린더에 있는 모든 레이스 중 가장 추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에 네바다주 사막의 밤 기온은 10도에서 한 5도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해요. 엄청 춥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F1 팀들의 차량이 1년 중에 마주하는 가장 추운 서킷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한편으로는 그만큼 냉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는 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브레이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타이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까다로운 문제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대 효율이 나오는 온도까지 안 오를 수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저온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렐리는 이번에 컴파운드를 C3에서 C5로 가장 소프트하게 소프트 미디엄 하드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에 있어서는 항상 하드가 C3였고 소프트가 C5였어. 어쨌든 가장 문제는 직선주로입니다. 직선주로를 빠르게 달리면서 오히려 타이어가 그 열을 얻는 것보다 열을 더 많이 뺏기게 돼. 아, 도로가 차가워 버리는? 그지? 도로 차가워져 버려. 게다가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그만큼 더 차가워지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가 오히려 정상 작동 온도보다 낮을 때 그 마모도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열 문제가 없지만 너무 시원한 바람에 투스탑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는 서킷이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 흥미롭습니다. 원스탑을 하기에는 타이어가 너무 그 작동 온도를 안 올라. 그러니까 타이어 관리가 정말 반대의 의미로 힘든 거죠. 보통은 과열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 네. 근데 이곳은 오히려 저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 그 온도 때문에 접지가 안 돼서 사고 확률도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 때문에 약간 언더컷이 굉장히 어려운 서킷이기도 하는데요. 네. 언더컷 전략이 뭡니까? 내가 뒤지고 있을 때 타이어를 먼저 교체해서 새 타이어로 랩타임 이익을 보다가 결국 내 앞에 차량이 나중에 피트인 하면 내 뒤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피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에서는 언더컷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피트에서 갓 나온 새 타이어가 트랙에서 이미 예열된 헌 타이어보다 훨씬 느리다라는 겁니다. 피트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타이어를 끼고 나왔으면은 그 타이어를 다시 그 정상 작동 온도 범위까지 올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언더컷을 하면 결국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내가 새 타이어를 끼고 나왔을 때 상대보다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트랙에 오래 남아 타이어 온도를 유지하며 상대방이 피트인하기를 기다리는 오버컷 전략이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서로 오래오래 버티기 위한 수싸움이 기대되는 그런 곳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라리 나중에 피트 스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최대한 피트 스탑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서킷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환경에서 과연 팀들마다 과연 어떤 유불리가 있을까 저희가 보도록 하자면은 네. 일단 바로 떠오르는 거는 저온의 제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메르세데스입니다. 네. 그렇죠. 스페인이나 아니면 이몰라 그랑프리처럼 굉장히 더운 날씨의 그랑프리에서는 이 리어 타이어가 과열 문제가 항상 겪으면서 조지 러셀이 정말 죽도록 느리다.
이 차가 죽도록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막 불평불만을 듣곤 했었는데 네. 하지만 반대로 저온에서는 이 메르세데스의 차량이 올해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귀신같이 잘해지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비단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메르세데스는 최근 몇 년간 항상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항상 과열이 좀 문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은 트랙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라스베가스는 전통적으로 메르세데스에게 유리했던 서킷으로 저희가 꼽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이 라스베가스에서 폴 포지션을 가지고 폴 투 윈까지 가져갔던 드라이버가 바로 지금 현재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 선수이고요. 네. 게다가 작년에 조지 러셀 선수가 퀄리파잉에서 작성한 랩타임은 이 트랙의 트랙 레코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메르세데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곳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 네. 맥라렌 같은 경우 시즌 내내 입증된 타이어 관리 능력과 그리고 다운포스 대비 드래그 효율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온도에 민감하고 이 때문에 마찰력도 부족하고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네. 맥라렌 역시 어느 정도 다운포스를 많이 가져가더라도 직선주로에서 효율이 그만큼 나오니까 마냥 불리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결국 올해 맥라렌의 올해 차량인 MCL39는 고온 레이스에서 타이어를 보존하고 과열을 억제하는 데 장점이 있었지 이 열을 발생시키는 능력에서는 그냥 다른 차들과 비슷한 능력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의 라스베가스에서는 특히나 퀄리파잉에서 단 한 랩만으로 타이어를 즉각적으로 이 스위치를 켜야 하는 그 능력은 메르세데스나 페라리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다.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페이스에서는 강력할지라도 퀄리파잉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죠. 그리고 게다가 시가지 서킷의 그 굉장히 좁은 그런 서킷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퀄리파잉에서 만약에 노리스나 피아스트리가 좋은 그리드까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럼 레이스 결과도 그렇게 인상적인 결과를 남기기는 힘들 수 있겠죠. 시가지 서킷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레드불의 경우에는 벨기에의 스프린트 우승이나 아니면 몬차나 바쿠 우승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기본적으로 이 저드래그 셋업에서의 최고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주로가 시원시원하게 있는 이 라스베가스에서는 레드불 차량에게도 굉장히 크게 유리하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차량의 문제들보다는 약간 팀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에요. 직전에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더블 타이어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물론 페라리의 차량 자체는 어느 정도 미국과 멕시코를 지나면서 성능이 약간은 업그레이드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에는 약간 좀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야겠죠. 정말 차량 자체보다는 좀 그 드라이버들이 좀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작년에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퀄리파잉 그리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폴 포지션이 바로 조지 러셀 선수, 네. 2그리드가 사인츠, 3그리드가 바로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 선수였습니다. 정말 깜짝 활약을 했었고 그러네요. 그죠? 4그리드가 샤를 르클레르, 5그리드 베르스타펜, 6그리드 노리스, 7그리드의 츠노다 유키, RB의 유키 선수가 이렇게 올라왔었고 8그리드가 피아스트리 선수였습니다. 네. 9그리드가 하세 헐켄베르크 그리고 10그리드가 해밀턴 선수였는데 해밀턴 선수는 이때 지금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 포지션인 조지 러셀 선수에 비해서 15초나 느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상적인 랩타임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Q3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었던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진심 페이스로 달린 선수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RB의 유키 선수가 피아스트리보다 작년에 좋은 그리드를 얻어냈어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맥라렌이 라스베가스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약했는가, 특히나 퀄리파잉에서. 좀 물렁해지네요. 그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퀄리파잉에서 굉장히 큰 이변이라고 한다면은 레드불의 페레즈 선수가 16그리드로 Q1 탈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 당시 작년 시즌 이때까지 노포인트로 이제 시즌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자우버의 저우관리 선수보다 밀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Q1에서 이제 탈락을 했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당시 레드불의 페레즈 선수가 3경기 연속 Q1 탈락을 마크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꽤나 반전이 많은 서킷이네요. 그죠? 사실 요즘에야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가 Q1을 탈락하는 게 그렇게 뭐 보기 힘든 장면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작년 시즌 마지막까지는 맥라렌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하고 있었던 만큼 네. 나름 사실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 퍼포먼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자 어쨌든 그런 이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러셀이 폴 포지션을 차지했음에도 메르세데스는 해밀턴이 10위로 마무리하면서 약간은 찜찜한 결과를 얻었는데 네. 차량의 페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해밀턴 선수가 플라잉 랩마다 자꾸 계속 실수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랩타임 작성을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로 그 해밀턴 선수가 그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그 레이스 결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레이스 결과를 보자면 조지 러셀 선수가 폴토윈을 가져온과 동시에 2위가 바로 10그리드에서 출발했던 루이스 해밀턴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3위가 사인트 선수까지 하면서 포디움이 형성이 됐고, 4위에 르클레르 선수, 5위에 베르스타펜, 6위에 노리스, 7위에 피아스트리, 8위에 헐켄베르크, 9위에 유키, 그리고 10위에 페레즈 선수,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끝났습니다.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유지를 했네요. 그죠. 일단 가슬리 선수가 내려가고 대신 페레즈 선수가 올라온 게 한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때가 이제 작년에 바로 그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 손가락 4개를 펼치는 그 사진을 찍었던 곳이 바로 라스베가스였습니다. 그 전설적인 사진을. 맞습니다. 작년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딱 그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그 확정지었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아하. 작년 라스베가스 레이스가 시작하기 전에 베르스타펜이 393포인트에 노리스가 331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면서 둘 사이 격차가 62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야. 네. 라스베가스까지 해가지고 총 3개의 레이스가 남아있던 건데, 라스베가스가 끝나고 2개의 레이스에서 모두 이 노리스 선수가 우승에다가 그 패스티스트 랩,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패스티스트 랩 일정이 여전히 살아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2개의 레이스에서 노리스가 우승의 패스티스트 랩 전부 가져가고, 막스 선수가 리타이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2개의 레이스에서 최대 52점을 따라잡을 수 있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리스 선수는 막스 선수한테 이 라스베가스에서 10점 이상을 따야지만 이 확률이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었어. 아하, 긴박했네요. 그리고 순위별로 이 가장 바로 밑에 순위와 포인트 차이가 가장 큰 게 위에서 붙어있는데, 네. 이게 노리스가 1위를 하고 막스가 3위를 하면 10점 차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노리스가 2위하고 막스가 4위를 하면 10점보다 더 좁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같은 등수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 포인트 격차가 작은 거야. 근데 노리스 선수는 10점 이상을 붙어야 되니까, 네. 2등 차이로 마무리를 할 거면 네. 노리스가 우승을 하고 막스가 3위를 했었어야 되고, 그럼 막스는 순위와 상관없이 만약에 노리스에게 한 등수까지는 뒤질 수 있어. 노리스를 앞지르거나 또는 노리스에게 한 등수까지 뒤지기만 한다면 라스베가스에서 우승을 확정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네. 실제로 순위를 보면은 애초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노리스 선수를 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여기서 끝났던 거지. 노리스 선수는 베르스타펜 선수를 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못해도 2개 순위는 넘어서 끝나야지 이 확률이 살아있는 거였어. 근데 애초에 그게 좌절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 레이스가 끝난 뒤 막스 선수의 포인트가 403점이 되었고, 네. 그리고 추격하던 노리스 선수의 포인트가 340포인트가 되면서 나머지 2개의 레이스의 결과가 상관없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4연속 월드 챔피언을 확정지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맥라렌도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레이스 막판에 노리스 선수가 플랜 F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희가 이 플랜 F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야. 가끔 중계에서 플랜 A, B, C, D까지는 볼 수 있어도 E도 안 보이고 F는 더더욱 안 보이죠. C마저도 사실 잘 안 나오죠. 그쵸? 근데 그 F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게 네. 제가 생각하기엔 패스티스트 랩의 그 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은 마지막 한두 랩 정도를 남겨놓고, 네. 그 맥라렌의 노리스 선수가 갑자기 소프트 타이어로 바꾸기 위해서 피트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50랩을 도는데, 마지막 50번째 랩에 기존의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갖고 있던 패스티스트 랩을 마지막 랩에 빡 하고 경신을 하면서 그 레이스가 끝날 때 패스티스트 랩을 딱 가져왔어. 그때는 패스티스트 랩에 대한 포인트가 또 있었으니까요. 그쵸? 왜냐하면 이미 베르스타펜 선수에게 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물 건너간 게 되었고, 그럼 당시 맥라렌에게 남아있던 거는 컨스트럭터 우승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라스베가스가 시작하기 전에 팀별 포인트 상황이 맥라렌이 593포인트, 네. 2위인 페라리가 557, 레드불이 544포인트였어요. 근데 레드불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페라리와의 격차를 보면은 둘이 36점 차이야. 네. 근데 페라리가 지금 앞에 달리고 있는 거 보면은 사인츠가 3위에다가 르클레르 4위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굉장히 잘 가져갔단 말이야. 네. 그리고 게다가 노리스 선수는 6위로 달리고 있고 피아스트리 선수는 7위로 달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노리스 선수가 한 거는 그러면 어차피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물 건너갔으니까 우리는 컨스트럭터 포인트를 가져오자라는 전략을 했던 거고, 실제로 이때 그 PTN을 했을 때 당시 노리스 선수 뒤로 격차가 크게 있었어요. 네. 47렙째 러셀 1위로 달리고 있었고 2위에 해밀턴, 3위에 사인츠, 4위에 르클레르, 그리고 베리스타펜까지 5위, 6위로 노리스 선수가 달리고 있었는데 네. 앞에 있는 베르스타펜 선수와의 격차는 이미 10초 넘게 벌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어차피 남은 두세 렙 동안 베르스타펜을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야. 근데 노리스 선수 바로 뒤에 7위인 피아스트리 선수와의 격차가 21초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아스트리 선수 뒤에 헐켄베르크 선수는 또 피아스트리와 11초 격차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피트스탑을 굉장히 늦게 해서 뭐 피아스트리 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 뒤에 하스의 헐켄베르크 선수한테까지는 안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피아스트리하고 노리스 순위가 바뀔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순위를 유지한다는 거고, 컨스트럭터 입장에서. 네. 그러면 그 맥라렌 입장에서 최대한 시도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피트스탑을 해가지고 소프트 타이어를 바꾼 다음에 너가 패스티스트 랩을 가져가라,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노리스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를 사용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을 해서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그죠? 그 마지막 랩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해내가지고 패스티스트 랩 포인트 1점을 가져왔습니다. 이야. 자, 그리고 이때 러셀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러셀 선수가 시즌 2번째 우승을 만들어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작년이 F1 역사상 최초로 2회 우승 드라이버가 7명이나 배출되는 시즌이었습니다. 2회 이상도 아니고 2회. 그만큼 정말 모두가 우승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년에 이거 직전에 2023 시즌에 네. 레이스를 24번을 했거든요. 네. 그중 베르스타펜 선수가 21승이었고요. 네. 페레즈 선수가 2승에다가 거기에 딱 한 번 레드불의 전승을 막았던 게 페라리의 사인츠 선수가 딱 한 번 우승을 했었어.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랬던 건데 1년 만에 이제는 2회씩 우승을 7명이 한 거야. 이야. 이 7명이 이때 당시 그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를 제외한 8강팀의 8명 중에 그 7명 드라이버가 전부 2승씩 다 했습니다. 네. 피아스트리, 노리스, 베르스타펜, 러셀, 해밀턴, 르클레르, 사인츠까지가 전부 시즌에 2번씩 우승을 다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도 굉장히 되게 정말 역대급 시즌이었어요. 작년도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의 자기들끼리만 노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정말 다양한 우승자가 나오는 시즌이 되어서 다들 팬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던 레이스이기도 했었고, 네. 게다가 그러는 와중에 정말 시즌 막판까지 그 노리스와 베르스타펜, 그리고 이 레드불과 그리고 이 맥라렌의 컨스트럭터 싸움과 드라이버 챔피언십 싸움이 끝까지 이어지기도 했었고, 게다가 그러는 와중에 누누이 말하지만 르클레르 선수는 모나코와 이탈리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성비 우승 때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이 완전 가성비 우승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완전 그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작년 시즌도 굉장히 역대급 시즌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를 맞는 현재 팀들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드라이버들의 상황을 보면은 지난 상파울루 그랑프리에서 노리스 선수가 스프린트와 레이스 통합 33포인트를 가져가며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 노리스 선수가 390포인트에 2위인 피아스트리 선수가 366포인트, 네. 그리고 3위인 베르스타펜 선수가 34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랑프리 결과에 따라서 막스 선수와 50점 이상으로 벌어질 시 베르스타펜 선수의 챔피언십 확률은 이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년 만에 상황이 완전 정반대로 뒤바뀐 거야. 그러네요. 왜냐면 작년 라스베가스에서는 그 라스베가스 레이스가 끝나면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노리스 선수의 챔피언십 확률을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의 결과에 따라서는 반대로 이번에 노리스 선수가 베르스타펜 선수의 챔피언십 경우의 수를 아예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 서로 격차가 49점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두 레이스에서 50점의 격차가 이상이 벌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노리스 선수는 베르스타펜 선수보다 한 순위라도 앞에 들어오는 순간 끝납니다. 와. 그죠? 한 순위라도 노리스 선수가 베르스타펜 선수보다 앞으로만 들어오기만 한다면 베르스타펜 선수는 이번 시즌 우승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노리스보다 한 순위 앞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베르스타펜 선수가 그럼 우승하기 위해선 나머지 두 개의 레이스에서 노리스 선수가 전부 리타이어를 해주는 와중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1등을? 전부 우승을 해줘야지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많이 멀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피아스트리 선수는 현재 지금 노리스와 24점 차이로 산술적으로는 이곳에서까지 피아스트리 리타이어에 노리스가 우승을 하더라도 우승의 확률이 남아있긴 합니다. 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번 레이스가 끝났을 때 49점 격차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레이스에서 50점이 걸려 있으니까 가능은 한 거지. 둘 근데- 다 희박한 확률인 상황에서 그죠?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준 씨는 뭐가 더 확률이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노리스가 우승할 것 같아요. 아, 그냥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음. 하지만 여전히 피아스트리 선수가 시즌 막판까지 조금 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뭐 우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리스 선수에 비해서는 좋은 그리드를 차지하고 좋은 순위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네. 베르스타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맥라렌 두 차량이 같이 더블 리타이어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승을 무조건 노리는 것이 그나마 챔피언십 경쟁이 현실적으로 좀 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안토넬리 선수가 페이스가 올라오면서 어쩌면 시즌 마지막에 안토넬리 선수가 해밀턴 선수를 드라이버 챔피언십 6위에서 밀어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가시권입니다. 해밀턴 선수가 지금 148포인트고요. 네. 안토넬리 선수가 122포인트예요. 오. 그러니까 둘이 지금 26포인트 격차인데다가 네. 게다가 지금 안토넬리 선수는 직전 브라질에서 스프린트 레이스 각각 2위를 차지를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최상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더불어서 라스베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매년 메르세데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트랙으로 꼽혔고, 별다른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메르세데스가 항상 그 라스베가스에 맞는 셋업을 참 잘 맞췄어요.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그 메르세데스 차량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열 문제가 이 라스베가스라는 굉장히 차가운 환경 하에는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당장 마지막 나이트 시가지 레이스였던 싱가포르에서 네. 조지 러셀 선수가 Q3에서 트랙 레코드를 2번 연속으로 갱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에다가 네. 안토넬리 선수의 지금 폼, 지금 상승세를 생각해 본다면 시즌 막바지까지 이 해밀턴 선수를 추격하는 안토넬리의 추격이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라리 이전에 얘기했던 피아스트리의 우승이나 베르스타펜의 우승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죠? 페라리는 사실 직전에 상파울루 그랑프리 이후에 그 페라리 그룹의 회장 존 엘칸이 드라이버들을 갑자기 비판하고 나서가지고 지금 굉장히 콩가루 집안 모먼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르클레르 선수가 이 브라질 그랑프리를 앞두고 약혼을 하면서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변했나 싶었는데 굉장히 팀 내부로 좀 잡음이 많습니다. 아하. 이 존 엘칸 회장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페라리는 지금 메카닉과 그리고 전략팀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사실 걔네들을 제외하면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 드라이버들 탓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드라이버들은 말을 줄이고 운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호. 조용히 그런 해라. 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미디어 활동이라고 한다거나 약간 불평불만하는 걸 좀 멈춰라라는 것이었고, 어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페라리가 내구 레이스에서 또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들면서 페라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퍼폼 제대로 그 실력을 발휘만 한다면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 이제 아마도 르클레르 선수보다는, 왜냐하면 해밀턴 선수가 그 브라질 그랑프리 리타이어 이후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악몽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라리에서 운전을 한다는 이 굉장히 약간 달콤한 꿈과 그리고 이곳에서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그 꿈과 악몽 사이를 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약간 페라리의 차를 모는 것은 악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 된 거예요. 네, 직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그랑프리가 끝나고 월요일에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던 그 스폰서십 행사에서 존 엘칸 그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좀 내부적인 잡음이 있기 때문에 페라리가 과연 어떻게 좀 반격을 해낼 수 있을지, 실제로 이제 팀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네. 팀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네. 2위인 메르세데스가 현재 398점, 레드불이 366점, 그리고 4위인 페라리가 362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메르세데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곳에서 또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크게 격차를 벌리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 컨스트럭터 2위를 확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지금 뭐 사실 주어진 환경과 분위기를 본다면 이번에 메르세데스가 뭐 러셀 우승에다가 안토넬리 포디움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꽤나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네. 페라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실 레드불과의 경쟁을 해야 돼요. 메르세데스는 이미 멀리 갔습니다.
그죠? 항상 저희가 이 레드불과 페라리를 비교를 할 때 하는 말은 막스는 르클레르보다 낫고 해밀턴은 츠노다보다 나으니까 둘이 비등비등하다, 서로 상쇄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은 일단 전자의 조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베르스타펜 선수 역시 상파울루에서 꺾이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정말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하룻밤 사이에 그 피트레인에서 포디움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서머 브레이크가 끝나고 시즌 후반부가 시작할 때 14라운드 헝가리가 끝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르클레르 선수와 막스 선수 사이의 격차가 36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현재는 127포인트입니다. 격차가 3배 넘게 늘었어요. 아하. 실제 성적을 보자면 15라운드 네덜란드부터 막스 선수는 네덜란드부터 2등, 이탈리아에서 우승, 아제르바이잔 우승, 싱가포르 2등, 미국 우승, 멕시코 3등, 브라질 3등. 게다가 미국 스프린트 우승, 브라질 스프린트 4등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르클레르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리타이어, 네. 몬자에서 4등, 아제르바이잔에서 9등, 싱가포르 6등, 미국에서 3등, 멕시코 2등에 브라질 또 다시 한번 리타이어. 게다가 미국과 브라질 스프린트 2개의 레이스에서 전부 5등입니다. 최근 레이스 7번에다가 스프린트 2회를 합쳐서 9번 동안 막스 선수가 리타이어 없이 평균 2등 피니시. 네. 게다가 스프린트를 제외하면 실제 레이스에서는 평균 1.8등이에요. 르클레르 선수는 9번 동안 8.2등이고 게다가 레이스에서는 9.1등입니다. 리타이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완주한 레이스에서도 4.8등입니다. 4.8등. 이거 뭐 차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너무나 확연한 비교인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확연하다고 할 수 있겠고 네. 네덜란드부터 지금까지 르클레르 선수가 63포인트를 땄어요. 같은 기간 동안 안토넬리 선수가 58포인트를 땄습니다. 러셀 선수는 같은 기간 동안 104포인트를 땄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물론 르클레르 선수가 리타이어를 할 때 지금까지 자기 잘못으로 리타이어한 적은 없었어요. 네. 네덜란드에서 리타이어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안토넬리한테 당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안토넬리한테 당하긴 했네요. 뭐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의해서 이렇게 당하긴 했지만 네. 그 브라질에서는. 하지만 냉정하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금 르클레르 선수는 4강팀의 퍼스트 드라이버들 중에서는 가장 페이스가 떨어져 있고 지금 오히려 세컨드 드라이버 안토넬리와의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정말 미묘한 수준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한 4, 5점 차이 났죠. 그죠? 결과만 보자면 르클레르 선수가 63포인트에다가 안토넬리 선수가 같은 기간 동안 58포인트. 후반부 시작하고. 자, 게다가 해밀턴 선수를 볼까요? 해밀턴 선수가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총 8번의 레이스를 하는 동안 3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주말 한 번당 평균 5포인트도 얻지 못하고 있단다라는 거고 이야. 적어도 물론 같은 기간 동안 츠노다 선수가 18포인트를 땄어요. 그러니까 이야. 물론 츠노다 선수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네. 츠노다 선수보다는 2배 이상 앞서 있긴 하지만 특히 최근 폼으로 보자면 최근 3경기 기준으로 츠노다 선수가 노포인트에다가 해밀턴 선수가 6포인트 땄어요. 최근 3경기 동안. 이거 각 주말당 2점씩밖에 못 얻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 득점력 기여로는 네.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르클레르 선수가 베르스타펜 선수한테 밀리는 만큼 해밀턴 선수가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세컨드 드라이버 득점력이 이 정도 수준이면 컨스트럭터 2위를 하기 힘들어요. 3위마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3위까지 힘들다는 거고 왜냐면 워낙에 또 퍼스트 드라이버도 아쉬우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압도적인 퍼스트 드라이버를 가진 레드불한테도 밀리고 있는 거죠. 세컨드 아이고. 드라이버가 뒤짐에도 불구하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페라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존 엘칸 회장님이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굳이 초를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본인도 약간 좀 물론 드라이버들만의 폴트는 아니고 이게 물론 차량의 문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페라리가 어쨌든 기대하는 바에는 전혀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작년 라스베가스 끝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페라리 포인트가 557점이었어요. 네. 지금 366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작년 페이스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야. 페라리 전체로 봤을 때. 그러네요. 심지어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그 거물급 드라이버를 데려와 놓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말 페라리의 이번 시즌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괜히 악몽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서는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뭐 하스의 베어만 선수나 아니면 자우버의 선수들이 또 어떤 활약을 볼 수 있을지 등등을 저희가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뷰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저는 좀 약간 과연 메르세데스의 더블 포디움 가능한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어쩌면 특히나 요즘 안토넬리 선수와 러셀 선수조차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토넬리 선수의 커리어 첫 우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약간 조심스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어디서든 높진 않았지만 그나마 좀 높은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맥라렌의 순위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맥라렌이 얼마나 그 퀄리파잉에서 그나마 좀 순위 방어를 해낸 뒤에 그거를 레이스에서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볼 수 네. 있겠고,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약간 좀 약간 기대가 됩니다. 오. 왜냐하면 하스 차량도 저번에 스파프랑코샹에서도 그랬지만은 네. 레드불 차량과 비슷하게 저다운포스 셋업에서 그나마 좀 괜찮아요. 네. 하스 차량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에다가 게다가 지금 올리브 베어만 선수가 굉장히 또 최근 페이스가 막 3경기 연속 Q3 진출하는 등 페이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리브 베어만 선수도 물론 뭐 직전에 막 4위 한 적도 있었잖아요. 멕시코에서.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진짜 이번에도 한 탑6 피니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와 관련해가지고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끝마쳐 보도록 하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폴시의 폴리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폴리시 타임. 네. 사실 폴리시 타임 이야기 하기 전에 멜로디를 짭니다. 아, 진짜요? 직전에요. 네. 오늘의 폴리시 타임은요. 아무래도 서킷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그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또 이제 최근에 생긴 떠오르는 랜드마크 스피어에 관한 건데요. 아, 그죠. 네, 엄청 거대한 구형의 15,0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거 보러 가고 싶어요, 저는. 그죠. 음. 그 안에서 또 상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근데 약간 그 안에서 상영을 하려면 그거에 맞춘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특수 카메라 16K짜리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이제 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네. 그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그게 벌써부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내가 현역에 있다면은 그지? 거기 상영될 영상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내 영상이 거기에 걸린다는 약간 그 프라이드도 있겠지만은 네. 정말 약간 특수한 그 제작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원래 보통 영상은 이제 네모난 화면에 보통 재생이 되잖아요. 네. 요거는 폴리지가 아닙니다. 요거는 네, 네모난 화면에 재생이 되는데 그 네네. 구형이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폴리지 타임으로 돌아오자면은 네. 이제 서킷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을 겉면에 재생되는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막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 이모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스피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안에 스피커가 84,000개. 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84,000개. 사실. 사람이 84,000명 모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내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18,000명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스피커가 84,000개가 있다고 하고 4D 상영도 안개나 바람, 인공적인 향기까지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스피어가 그렇게 좀 대단한 곳이다. 대단한 곳이고 그 F1을 할 때는 F1 차량들을 좀 쳐다보는 그런 컨텐츠도 마련되어 있다. 스피어에서 혹시 스피어에서 나오셨나요? 어떻게 광고비를 반띵을 할까요? 스피어에서 네. 굳이 저희한테 자, 그리고 또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네. 25년 하반기면은 지금 착공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남에 같은 규모 15,000제곱미터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피어랑 같은 건물을.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저 개인적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니까 그게 하남에? 그러니까 갑자기 하남? 그러니까 강남도 아니고 하남? 왜 갑자기 하남에? 하남에 뭐가 있죠? 그러게요. 제가 뭔가 정책 집행자였으면은 그러니까 작게도 아니고 심지어 스피어랑 같은 규모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무려 왜요? 3조. 그러니까 왜요? 뭐 같은 예산으로 차이 그냥 인천 그랑프리나 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긴 한데. 차라리 근데 하남도 사실 좋은 동네이긴 합니다. 좋은 그러니까 동네이긴 그거랑 한데. 별개로 저는 그러니까 하남이 글쎄요. 그냥 모르겠음. 차라리 좀 그러니까 뭐 지금 준 씨가 고민하시는 건 차라리 좀 서울이나 이런 데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될 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서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욕 한복판에 그걸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쎄요. 뭐 뭘 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남에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약간 아티스트들이 하남에 거기에 공연을 하러 온다라고 친다면은 네. 글쎄요. 올림픽 경기장 뭐 그런 데에다가 놓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아무튼 하남 그냥 전혀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라서 굉장히 또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지금 거의 공사 우리 어디다가 지을까를 거의 결정을 거의 끝마쳐 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관련된 거는 아마 또 그 라스베가스 리뷰 때 한번 또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중계 방송에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오늘 프리뷰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 이번에 또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나름 나쁘지 않게 또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모두 다들 시청을 하시고 저희는 그러면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끝난 뒤 리뷰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1시에 레이스 보시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